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제 콘서트 최진기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아주 뭐 활기차고 뭐 열기로 뭐 뜨겁습니다. 어느 학교에서 오셨어요? 우리 성동 글로벌 학교 여러분 정말 반갑고요. 오늘 우리가 경제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데 경제 너무 딱딱할 것 같아서 우리 경제에 미술을 가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도 안 지겨우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술과 경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주실 두 분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경제 콘서트 GBY 지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술평론가 이주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원래 경제 콘서트잖아요. 근데 오늘 미술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는데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미술하고 경제는 둘 다 같은 목표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도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표고 미술도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표인데 경제는 물질을 통해서 우리 삶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이라면 미술은 정신을 통해서 우리 삶의 질을 높이려는 그런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랬군요. 자, 우리 학생 여러분, 우리 줄리앙 씨가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자, 우리 벨기에 아주 유명한 미술관이 있거든요. 이름이 뭐예요? 우리 소선 학생. 벨기에 왕립 미술관. 핸드폰에서 나온 대답 같은데요. 아니고요. 절대 아니에요. 왕립 미술관 가보셨죠? 네. 어떤 좀 소개를 한국 사람들한테 해준다면? 그러니까 벨기에 왕립미술관이 한 가지 아니고 미술관들이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다양한 작품들이 있는데 원래 벨기에도 화가 좀 많이 유명했어요. 마그리트라는 화가 그리고 반다이크라는 그리고 루벤스라는 사람들 아시죠? 다 벨기에 사람들이 거기서 되게 멋진 작품들 다 볼 수 있으니까 다음에 유럽 가보시면 한번 거기서 그거 한번 하는 게 되게 좋을 거예요. 내일 가신다고요? 내일 가시려면 지금 챙기다 하셔야 될 텐데 늦었어요. 자, 우리 본격적으로 미술 여행으로 한번 떠나가 보도록 하죠. 선생님 강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림 좋아하세요? 네! 밝은 그림이 좋습니까? 아니면 어두운 그림이 좋습니까? 밝은 그림 좋으시죠? 네, 오늘 밝은 그림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바로 인상파 회화입니다. 네. 자, 인상파 회화는 어떻게 해서 탄생했을까?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인데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좀 어둡습니다. 그렇죠? 섬찟하기까지 해요. 네, 그림 보시면 왼편에 그 젊은 남자가 있고 그리고 그 젊은 남자가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는데 사람의 머리입니다. 카라바조라는 이탈리아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 이 젊은 남자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돌로 쓰러뜨린 다음에 그 목을 잘라서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배경이 굉장히 어둡죠. 사람에게 빛을 강하게 내려쬐서 아주 사람이 강렬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카라바조는 저 젊은 남자의 모습에 자기 젊은 시절의 어린 시절의 모습 그리고 골리앗의 얼굴에 그 당시 자기 모습을 그대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에 자기가 좀 더 밝게 건강하게 올바로 살았더라면 나이 들어서 지금 이런 고생은 안 할 텐데 이런 생각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또 이것도 인상파 이전의 그림인데요. 인상파 이전의 그림 보면은
굉장히 정연하고 말끔한 그림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런 그림을 고전주의 회화라고 하는데 앵그르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도 보면 공작 부인을 그렸습니다. 당시 사교계에서 아주 유명한 사교계를 주름 잡던 그런 여성입니다. 그 여성의 모습을 아주 기품이 있게 우아하게 표현했습니다. 굉장히 사실적이긴 하지만 왠지 가까이 다가가기는 좀 어려운 그런 느낌을 주는 여인의 모습이에요. 그만큼 아주 격조 높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인상파 이전 그림들을 보다 보면 이렇게 어둡거나 무겁거나 굉장히 격조가 있거나 이런 그림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림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그림들이 나와요. 굉장히 밝죠. 굉장히 환합니다. 모네가 그린 뚜루빌의 절벽 꼭대기 산책이라는 그림이에요. 그림이 굉장히 밝아졌다는 점도 달라진 점이지만 옛날 그림들 보면 이게 성경 이야기인지 신화 이야기인지 역사 이야기인지 알 수가 있었어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스토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인상파 그림으로 넘어오면서는 스토리들이 싹 사라집니다. 그냥 우리 일상의 모습, 우리가 사진으로 찍는 그런 일상의 모습이 그대로 그림으로 그려져요. 그러면서 그만큼 그림은 무겁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고 밝고 경쾌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서양 미술은 저렇게 어둡고 무거운 미술에서 이렇게 밝고 환한 미술로 바뀌었을까? 다른 여러 가지 중요한 요인들이 작용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변하면 미술도 변해요. 그런데 인상파가 나온 시대의 유럽 경제를 돌아보면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산업화되는 시기입니다.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유럽은 굉장히 풍요로워집니다. 굶지 않고 빵만 먹어도 너무 좋은데요. 빵 위에 크림을 발라 먹을 수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당시 보면은요. 인상파가 1870년대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직전을 우리가 제2제정기라 그럽니다. 나폴레옹 3세가 다스리던 제2제정기를 보면은요. 경제 발전이 가속화되어서 수출입 규모가 400배나 이렇게 커지게 돼요. 그리고 석탄과 철의 생산은 3배 늘어나게 되고 에너지 생산도 3배 늘어납니다. 공장들은 노동자를 2배나 더 많이 고용해요. 이렇게 급속한 경제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경제 발전으로 인해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죠. 그림도 그만큼 풍요로운 느낌, 밝은 느낌, 환한 느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렇게 산업화되면서요 도시화가 이루어지죠.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인상파화가 피사로가 그린 뽕뚜아지의 공장이라는 그림인데요. 예전에는 화가들이 풍경을 그리다 보면 대부분 자연 소재만 화포에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풍경화를 그리는데 이렇게 공장이 포착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산업화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도시화를 촉진하게 되죠. 그래서 기존의 도시들 점점 큰 도시가 되고 공장이 들어서기 시작하는 곳은 또 새로운 도시로 이렇게 발달하게 됩니다.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를 우리가 메트로폴리스라고 불러요. 그런 메트로폴리스로서 유럽에서 제일 먼저 자리를 잡은 도시가 런던입니다. 1810년 런던이 메트로폴리스가 되는데 그로부터 36년 뒤인 1846년 파리가 또 메트로폴리스가 됩니다. 지금 보시는 풍경은 파리의 밤 풍경이에요. 아주 그 재미있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로등입니다. 가로등. 가로등 보시면 이제 하얀 불이 들어와 있는데 이제 전기가 들어와요. 그래서 거리에 가로등이 이제 전기등으로 다 바뀝니다. 그런데 아직 집들에는 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집들의 불빛은 누르스름하죠. 가스등 빛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샵들이 이렇게 쫙 들어서 있는데 가게들은 지금 가스등 불빛으로 노랗고 그리고 거리의 가로등은 이제 전기빛으로 이렇게 하얗게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또 모네가 그린 생라자르역이라는 그림인데요. 지금 역사에서 기차가 드나들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최초의 철도는 1830년경에 이제 생겨나고 그리고 1870년이 되면 총 19,200km의 이런 그 철도망이 생기는데 이제 기차가 생기고 철로가 놓이니까요. 이제 중산층은 파리에서 좀 먼 데까지 마음껏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이런 형편이 됩니다. 그래서 기차를 타고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되다 보니까 기차역이라는 곳이 굉장히 친숙해지게 돼요. 모네에게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피크닉 가면 화가들도 따라가죠. 거기서 그림 그리다가 그렇게 드나들던 역사를 그림으로 이렇게 남겼습니다. 산업화로 인해서 사람들의 어떤 경제적 형편이 많이 나아졌죠. 특히 중간 계급,
중산층 사람들의 삶이 많이 여유로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획적으로 여가를 즐길 수가 있어요. 기차를 타고 갈 수 있죠. 그래서 옛날 같으면 생각할 수도 없었던 데까지, 먼 데까지 가서 즐겁게 놀다 옵니다. 그런 모습이 그대로 그 그림에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센 강에서 보트를 타고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대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가들의 시선은요, 도시 행락객의 시선이 돼요. 1841년에 미국 화가 존 랜드라는 사람이 튜브 물감을 발명을 합니다. 옛날 그 카탈로그예요. 그러면서 1850년대부터 튜브 물감이 판매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화가들이 이 튜브 물감을 갖고 가서 그립니다. 튜브는 닫으면 물감 쓰고 나도 그게 안 굳어요. 그러니까 많은 색깔 튜브 물감을 구입을 해다가 쓰고 싶은 색깔 그때그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림이 굉장히 아주 화사해지는 이런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르누아르 같은 화가는 튜브 물감이 없었다면 세잔도, 모네도, 시슬레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상파는 아예 존재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본 미술의 영향도 그 인상파는 받게 되는데요. 이것 역시 산업화, 근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서유럽을 중심으로 나라들이 제국주의가 되어가죠. 서로 식민지를 빼앗으려고 하고 대외 팽창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일본, 아시아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본의 개항을 요구하게 되죠. 결국 일본이 미국에 1853년 개항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일본과 서구가 서로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교역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일본 도자기들이 아주 그 유럽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걸 쌀 때 포장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포장지들이 많이 쓰였냐면 일본 판화들이 많이 쓰였습니다. 그걸 우키요에라 그래요. 그게 서유럽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포장지를 본 유럽 화가들이 놀랍니다. 일본에서 그려진 그림들 보니까 우리하고는 너무나 다른데 그런데도 우리 못지않게 굉장히 멋지고 아름다운 그림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화가들, 지식인들이 일본 판화를 막 수집하기 시작해요. 반고우하고 반고우의 동생 태오는 무려 한 400점 정도 수집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마네라는 화가가 그린 에밀 졸라라는 그림인데 프랑스 소설가죠. 이 사람의 서재에 보면 일본 병풍이 있어요. 그리고 일본 우키요에가 있어요. 이렇게 일본 문화가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게 일본 우키요에예요. 굉장히 평면적이죠. 아주 그 색채가 화사해요. 바로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그림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반고우는요, 일본 우키요에 화가의 그림을 그대로 베꼈어요. 그리고 한자를 갖다가 그렸어요, 막 열심히. 그래서 꽃이 핀 매화나무 이런 그림을 그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향들이 그전과는 너무나 다른 그림, 이런 인상파, 회화, 아주 화사하고 밝은 그림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르누아르가 그린 두 자매고요. 이렇게 시대가 변하고 경제적인 상황이 변하고 사회적인 조건이 변하면서 기술이 발달하면서 미술도 큰 변화를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림 얘기 많이 나와서 근데 경제 시간이니까요. 먼저 경제적으로 그 미술 작품이 비싸잖아요, 되게. 제일 비싸게 거래된 작품에는 어떤 작품이 있을까요? 그 회화 가운데 제일 비싸게 거래된 거는 2011년에 팔린 건데요. 세잔이 그린 카드놀이 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그 카타르 왕실에 팔렸는데 얼마에 팔렸냐면 2억 5천만 달러에 팔렸어요. 그러니까 달러? 달러. 한국 돈으로 그러면 한 2,500억 원, 2,500억 원. 세잔 작품은 왜 이렇게 비싸게 매매가 됐던 건가요? 세잔은 화성이라고 불립니다. 화성. 악성이 누군지 아시죠? 베토벤을 우리가 악성이라 그러잖아요. 그림의 성인, 화성이 누구냐? 그러면 사람들이 세잔이라 그럽니다. 미술계에서는 그만큼 중요한 화가예요. 세잔 그림 보시면 근데 저 그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이렇게 생각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단순하죠. 사람 옷도 주름도 그렇게 자세히 그리지 않고 터치도 이렇게 그냥 대충대충 거칠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을 그대로 베끼는 게 아니라 자연을 보고 자연에서 깨달아서 화면을 만드는 거였는데 세잔 그림 이후로 많은 화가들이 그림에서 중요한 것은 사물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나름대로 이 화면에 조형의 질서를 창조하는 거구나.
그래서 좀 더 단순하게 그리면 마치 직육면체 무슨 구 이런 걸 그린 것 같이 돼버려요. 그게 입체파, 큐비즘이 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해지면. 그리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은 추상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추상화 같은 새로운 진취적인 전위적인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그 뿌리가 되어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화성이라고 부르고 그의 대표작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싼 가격에 팔렸습니다. 오. 이 모나리자가 더 다들 좀 유명하니까 그거 네. 더 비쌀 줄 알았는데 아, 모나리자는 시장에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건 프랑스 정부 국가의 재산이잖아요. 네네. 루브르 미술관에 있고 그건 누구도 팔 수가 없어요. 그게 가치로 따지면 혹시 예, 시장에 나오게 되면 1962년에 한번 그게 미국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네. 그림 웬만해서는 외국에 못 나가게 돼 있거든요. 예. 딱 한 번 나갔어요. 62년도에. 그때 보험가액이 얼마였냐면 1억 달러였으니까 그때 1,000억 원이었거든요. 보험만 예, 그러니까 보험료가 아. 아니라 그 그림이 만약 손상이 있으면 저 보험회사에서 내야 될 돈이 1,000억 원이었는데 그걸 요즘 그 시세로 환산을 하면은 7억 8천만 달러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한 8천억 원, 예, 8천억 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술을 너무 돈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은 루브르 박물관 같은 경우에 1년에 그 매출 수입이 1조가 좀 넘어요. 2조가 좀 안 돼요. 그러면은 은행 이자를 4%로 치면 루브르 박물관의 가치가 40조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루브르 박물관에 오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찾는 그림이 당연히 모나리자예요. 사람들 엄청 많이 줄 서 있어서 사실 앞에서 보긴 힘들어요. 지금 여러분 되게 좋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루브르 박물관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가잖아요. 그러면 줄을 엄청 길게 서 있어요. 2시간쯤 있어야 돼요. 정말 들어가려면. 그래서 들어가서 다리가 아파서 제대로 그림을 못 봅니다. 그 줄을 쓰지 마세요. 그리고 지하 1층으로 가시면 줄이 짧은 줄이 있어요. 거기서 표를 살 수 있어요. 근데 거긴 주로 불란서 애들밖에 몰라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1층 줄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줄을 꼭 피해 가세요. 아시겠죠? 그럼 제 말이 맞죠? 그런 얘기를 다한테 말하면 그럼 밑에도 줄을 다 쓰게 되면 그럼 똑같잖아요. 자, 우리 유럽인들만 알고 있는 얘기. 아니요. 대신 장점이 벨기에 왕립 미술관이 제일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 미술관의 최고 장점은 줄은 안 섰어요. 이제 다 가시면 줄 쓸 거예요. 네, 되면 비행기표를 놓쳤잖아요 지금. 다음 기회. 참 저기 우리나라 제일 부자 누구시죠? 제일 부자분이? 네, 그분 사모님 이름은 아세요? 예, 맞췄네. 그분이 운영하는 미술 아니. 맞췄네. 그치. 그분이 운영하는 미술관 이름 알아요? 자, 우리 그러면은 부자들 중에서는 예술에 대해서 후원을 많이 하는 분들도 많죠. 예, 예술 역시 돈과는 좀 떨어질 수 없을 것 같고 우리가 예술하면은 르네상스 시대 제일 많이 떠올리잖아요. 그때 엄청난 부자가 있었다 그럽니다. 줄리앙 씨 누구시라고 잘 아시지 않아요? 네, 그때는 메디시라는 분이 메디치. 우리는 메디치 아. 그러는데. 메디시. 예. 그리고 하면 메디치라는 분이 굉장히 많은 후원 덕분에 이렇게 르네상스 시대도 좀 이렇게 생겼다고 좀 하긴 하는데 메디치 가문이 우리가 다 아는 뭐 다빈치라든가 뭐 미켈란젤로 이런 사람들 다 후원했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왜 그렇게 했어요, 메디치 가문이? 예, 메디치 가문은 귀족 출신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평민 출신이에요. 그런데 은행업, 금융업을 해갖고 돈을 많이 벌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1400년경부터 이렇게 그 피렌체 역사에서 점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문이 많은 예술가들을 후원하고 그 훌륭한 예술 작품들을 만들게 하는데요. 그 바탕에는 예술이 그 아주 훌륭한 이미지 향상의 수단이라는 좀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데 대중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 이제 피렌체 안에서는 여러 유력한 가문들이 서로 경쟁을 했어요.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환심을 사야 되는데 메디치 가문에서 볼 때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도시를 굉장히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건물들을 아름답게 짓고 그리고 조각 작품이나 그림으로 아름답게 치장하고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도시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장 효과적으로 잘 하고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한 사람들이
메디치 가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디치 가문이 운영하는 은행이 유럽 곳곳에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고 정보라든지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았고 예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았어요. 그래서 지식인들, 예술가들 가까이에서 인문학을 발달시키고 예술가들을 후원하고 그런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활동했던 도시가 피렌체였던 거예요? 예, 그렇죠. 그 당시에 그 유럽에서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피렌체가. 그래서 오늘날에는 왜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라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는 플로린이라 그래서 피렌체에서 발행하는 금화가 플로린이었습니다. 그 플로렌스, 영어로 하면 피렌체가 플로렌스거든요. 거기서 나온 돈이기 때문에 플로린인데 그게 그 당시에 중요한 그 어떤 기축통화 같은 역할을 했다 그럽니다. 자, 우리 학생 여러분들 중에서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 좀 받아볼게요. 국제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이제 미술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되게 폭락하고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제일 힘들었을 때 미술의 가치가 제일 언제 떨어졌나요? 경제 상황이 어려우면 미술품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미술품은 우리가 생활에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려워지고 급할 때는 생필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 보면은 이제 그림 갖고 있는 거 팔게 되는데 그러면 살 사람은 적으니까 굉장히 이제 가격이 떨어지겠죠. 기본적으로 2차 대전 이후 지금까지 투자 대상의 이런 이윤 창출 과정을 좀 보면은요. 부동산이나 주식에 비해서 미술 작품이 좀 더 평균적으로 좀 더 많은 이윤을 남겼다 그럽니다. 선생님 좀 마지막으로요. 예, 예. 선생님 오늘 좀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작품이 하나 있다고 그랬는데. 좀. 예, 영국 화가 와츠가 그린 그림인데요. 희망이라는 그림입니다. 예. 그림은 좀 단순해요. 보시면 소녀처럼 보이는 한 아이가 앉아 있는데 신발도 안 신었어요. 발 보면 흙이 묻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발로 걸어온 거예요. 그리고 지쳐서 지금 구 위에 앉아 있는데 안타깝게도 얼마 전에 눈이 멀었습니다. 예. 지금 붕대하고 있잖아요, 눈에.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불행한 상태에 빠져 있는 소녀예요. 소녀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수금 하나만 있습니다. 근데 그 수금줄을 잘 보면 하나만 남고 나머지는 다 끊어졌어요. 그러니 이제 갖고 놀 수 있는 도구도 없는 거죠. 그런데도 이 소녀는 그 하나 남은 줄을 뜯고 있어요. 그걸로 음악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거 희망이 아니라 절망인 거 아니야? 예,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화가는 제목을 희망으로 달아놨습니다. 왜 희망으로 달았냐면 희망은 반드시 절망이 있는 곳에 있다 그럽니다. 네. 모든 게 다 이루어져 있고 모든 게 다 만족스러우면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 그것을 극복하고 싶은, 벗어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희망이 있어서 우리는 그걸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희망은 싸움꾼이라고도 하죠. 예, 절망이 싸움꾼이 아니라 희망이 싸움꾼이라는 겁니다. 절망이 있는 곳이면 희망은 반드시 찾아가갖고 절망하고 싸워서 절망을 이기고 결국은 꿈을 이루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화가가 지금 밑에 바닥을 구로 그린 것은 저게 지구입니다, 지구. 지금 화가가 보기에 온 세상이 절망에 빠져 있어요. 그 당시 이제 산업화되고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그런데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던 유토피아를 가져다 줄 줄 알았던 그 시대가 강대국들은 제국주의 국가들이 돼서 막 식민지 막 빼앗고 서로 더 빼앗으려고 다투고 싸우고 그런 시대에서 화가는 참 아주 절망스럽다. 하지만 희망은 언젠가 우리 세계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런 의도로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나가자는 그런 의도로 제가 이 그림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림 보면서 뭘 봐야 될지에 대해서 더 알게 되는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 보면서 이렇게 느낌이잖아요. 아까 말했다시피. 그래서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뭐 미술관 가는 거는 그냥 일반 일이잖아요. 내가 뭐 김밥 먹으러 뭐 김밥집 가는 거랑 별 차이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한 것보다 그냥 뭐 데이트 코스 중에서도 좀 되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멋진 남자친구 생기시면 미술관 데이트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강추하고 싶습니다. 저는 요새 한국 미술 좋아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서양 미술만이 아니라 그래서 정말
이제 김홍도 신윤복을 조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서양 미술은 물론 한국 미술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멋진 어느 학교? 그런 멋진 친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피아니스트 온다 퀴즈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것의 신. 앞머리에만 머리카락 있고 뒷머리는 벌써요? 우와! 박수 주세요. 이거 진짜 와! 자, 여러분 함께 퀴즈 주셔서 감사합니다.